당신은 지금 당장 당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것을 철저하게 숨기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묘한 현상에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이 착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직장 동료나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친구를 볼 때면 당신은 어떻게 저걸 모를 수 있지? 라며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되면 그 선명하던 시야는 완벽한 맹점으로 변해버립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저는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14가지 심리적 패턴들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들 중 일부는 당신을 꽤나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턴을 들으면서 아마 당신은 본인보다 주변의 다른 누군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상이 앞으로 다룰 모든 심리적 오류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맹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비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찾아내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번 나쁜 사람과 연애를 하고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며 도대체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할까 생각합니다. 정답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최근의 뇌 영상 연구들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신경회로와 자기 자신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신경회로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애초에 당신은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 심하게 왜곡된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측정값이 단 한 번이라도 정확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에 대해 배운다고 나서 당신이 거기에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맹점 편향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논문까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거대한 맹점을 가진 채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편향에 대해 알고 있다는 그 자각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맹점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심리적 오류들을 잘 알고 있으니 아마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덜 편향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누구나 다 아는 명백한 문제점을 혼자만 모르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그 사람의 단점을 알지만 정작 본인만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그런 맹점이 최소한 하나쯤은 있을 가능성을 겸허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미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슴 한구석이 찌르듯 불편하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맹점이 없어 라고 확신하는 그 자신감이야말로 어쩌면 더 위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의 양과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믿는 확신의 양 사이에는 아주 기묘한 반비례 관계가 존재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어떤 분야에 대해 가장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패턴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진정한 실력을 갖추게 되면 그제서야 배울 것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반대로 무능함은 바로 그 객관적인 시야를 통째로 빼앗아 버립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새로운 직장에 출근했던 첫 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처음 며칠은 이 정도 업무면 금방 파악해서 잘할 수 있겠는데 라며 꽤나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6개월쯤 지나면 갑자기 내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며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스러움은 당신의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일의 진짜 난이도와 깊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의 정반대 현상도 동일하게 진실입니다. 한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끊임없는 자기의심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반대로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장합니다. 자신감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이 뒷받침되기 전에 먼저 도착해버린 자신감은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편향과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타인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당신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형편없는 운전자야라며 상대방의 인성을 탓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신이 실수로 다른 차 앞에 끼어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나요? 아마도 오늘 출근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 라거나 길이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 라며 상황을 탓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성격이나 인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합당한 이유와 상황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르며 매일매일 숨 쉬듯이 이 오류를 저지릅니다. 타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그들의 인성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탓합니다. 저 직원은 원래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 지각을 한 것이고 나는 오늘따라 알람이 울리지 않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지각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행동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설명표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아주 정교한 이중잣대를 갈고 닦아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서는 더없이 관대하고 이해심 많은 작가이지만 타인의 이야기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가혹한 평론가입니다. 지난주 당신이 가혹하게 비난했던 그 사람에게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만의 절절한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부여했던 그 관대한 이해심을 타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행동을 직접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해버리기도 합니다. 모임에서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어떤 의미 있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니 당연히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성공했을 거야 라고 말이죠. 외모라는 단 하나의 긍정적인 특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후광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다른 모든 측면에서도 훌륭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실제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면접에서 더 쉽게 채용되고 법정에서 더 가벼운 형량을 받으며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더 지적일 것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 효과는 단순히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는 강연자는 더 유능해 보입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관찰한 적도 없는 빈칸들을 당신의 환상으로 채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로 끔찍하게 작동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당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든 사람은
갑자기 덜 똑똑하고 무능하며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단 하나의 부정적인 인상이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뿔 효과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지만 강렬한 호불호를 가진 연예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외모나 분위기 혹은 짧은 인터뷰 몇 번만으로 당신은 그들의 진짜 성격과 인성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완벽한 가짜 인격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이 타인과 자신을 얼마나 불공평하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돈과 시간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뇌의 착각이 당신에게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동차 영업소에서 차를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 본 가격표에는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당신과 몇 번의 연극적인 협상을 거친 후 마침내 특별히 3,500만 원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순간 당신은 무언가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은 쾌감을 느낍니다. 무려 500만 원이나 아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3,500만 원을 지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처음 본 숫자가 4천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은 그 첫 번째 숫자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처음 제시된 가격이 당신의 전체적인 가치 판단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앵커링 편향이라고 하며 당신이 일상에서 내리는 거의 모든 소비와 협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마주친 숫자는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숫자라도 심지어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뇌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유통업체들은 인간의 이런 맹점을 아주 소름 돋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할인된 가격 옆에 원래 가격이 두 줄로 그어진 채 적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메뉴판의 가장 첫 번째 줄에 입이 떡 벌어지는 가장 비싼 코스 요리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뇌에 무거운 닻을 내렸고 당신은 그 닻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두고 혼자서 헛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닻이 내려지면 그것을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앵커링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는지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진짜 엉망진창이 됩니다. 당신이 극장에서 영화를 본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영화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재미가 없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지만 이미 2시간이나 앉아 있었으니 끝까지 보는 게 낫겠다고 합리화합니다. 결말은 조금 나아지겠지 라며 희망을 걸어보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2시간을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2시간은 영화를 끝까지 보든 중간에 나오든 이미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이미 날아간 2시간 위에 앞으로의 귀중한 1시간을 쓰레기통에 더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매몰 비용 오류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는 경우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7년째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수험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신이 이 길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지만 그동안 투자한 학원비와 20대의 청춘이 너무 아까워서 책을 덮지 못합니다. 새해 다짐으로 끊어놓고 1년에 10번도 가지 않은 강남의 고급 헬스장 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미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는 사실 때문에 환불도 못하고 마음의 짐만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연인과 이별하지 못하고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도 정확히 같은 심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기에 3년을 낭비했으니 앞으로 3년을 더 낭비해야만 해. 라는 식의 기괴한 논리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내가 과거에 내렸던 결정과 투자가 완벽한 실패였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당신의 뇌는 그 뼈아픈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 실패자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투자를 놓아주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는 한술 더 떠서 아예 기억 자체를 조작해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름 휴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 여행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비가 쏟아져서 호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되었던 여행, 둘째 날 아침의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 특정 순간의 좌절감은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어떻게든 그 여행 전체에 대해 종합적인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정대미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실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는 놀랍게도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전체 경험의 감정을 평균 내지 않고 오직 두 가지만을 기억합니다. 가장 강렬했던 절정의 순간과 그 경험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휴가 내내 날씨가 안 좋고 지루했더라도 마지막 날 밤에 본 불꽃놀이가 기가 막혔다면 그 여행은 평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평화롭게 만났던 연인이라도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최악의 진흙탕 싸움이었다면 그 연애는 끔찍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뇌는 경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렬한 하이라이트와 결말만을 남겨두고 그 사이의 모든 평범한 시간들은 무자비하게 삭제하고 압축해버립니다. 당신의 뇌는 사실상 당신의 인생을 한 편의 짧은 영화 예고편으로 쉼없이 편집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처럼 심하게 편집되고 왜곡된 가짜 기억을 바탕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예고편처럼 조작되지만 당신의 뇌는 당신이 과거에 내린 선택에 대해서는 아예 24시간 전담 마케팅 팀을 가동합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거나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했거나 비싼 집을 샀던 순간들 말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선택이 맞을지 몰라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아마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길들은 왠지 처음부터 별로였던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시 면접을 포기했던 그 회사는 지금 보니 확실히 비전이 없어 보입니다. 선택하지 않았던 그 아파트는 다시 생각해보니 채광이 너무 안 좋았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지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당신의 뇌는 즉시 역사책을 다시 쓰기 시작하여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미화되고 당신이 버린 것은 점점 더 형편없는 것으로 조작됩니다. 당신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하는 가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그때 그 두 아파트는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았고 당신은 그저 동전 던지기를 하듯 운으로 하나를 골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당신이 아주 훌륭한 안목을 가진 의사결정자라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홍보팀 역할을 수행합니다.
거짓말이지만 꽤나 감동적인 노력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실제의 당신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이 정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상의 인물일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역사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뇌는 당신이 항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당신이 저질렀던 그 끔찍하게 부끄러운 실수를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가끔 샤워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나면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 외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명 효과는 사람들이 나의 외모나 행동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당신이 식당 문을 열다 살짝 삐끗했던 일이나 모임에서 무심코 던졌던 썰렁한 농담, 혹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입고 나온 구겨진 셔츠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비추는 가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머리 위에 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자신만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만을 걱정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얼마나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매우 독립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 음식을 고를 때 리뷰가 많은 순으로 정렬하거나 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은 상품을 무의식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사회적 증거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남들이 무엇을 골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무리에 나의 선택을 끼워 맞출 뿐입니다. 성수동의 유명한 카페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원래 갈 계획이 없었음에도 무작정 그 줄의 맨 뒤에 가서 섰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막상 마셔본 커피 맛은 평범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으니 분명 내가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끝까지 합리화합니다. 군중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스스로 가장 자신 있다고 착각하는 분야인 자제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배불리 먹고 편안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을 때 당신은 자신만만하게 선언합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다이어트 할 거니까 디저트는 절대 안 먹을 거야. 당신은 스스로의 말을 굳게 믿습니다. 이것을 억제 편향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편안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미래의 자제력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밤 11시에 치킨 배달 앱을 켜고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는 미래의 당신은 밥을 먹고 배가 부른 현재의 당신과는 생물학적으로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현재의 당신은 미래의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식욕과 감정에 휘말릴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를 때 세운 다이어트 계획이 배고플 때 무참히 박살나는 이유입니다. 기분 좋을 때 짠 완벽한 저축 계획이 우울한 날에 충동구매 한 번에 무너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한 잔만 마실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술자리가 시작되면 그 다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의지력을 맹신하지만 그것은 마른 땅에 서서 자신의 수영 실력을 뽐내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는 당신이 안전한 해변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내일부터 더 노력해야지라며 헛된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약한 당신이 영웅적인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도록 냉장고를 비우고
배달 앱을 지우는 등 환경 자체를 설계해야만 합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미래의 당신은 현재의 당신이 믿고 싶은 것만큼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자제력과 관련해서는 뇌의 기만술이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때로는 선한 행동이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1시간 동안 열심히 헬스장에서 땀을 흘렸고 점심에는 건강한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만큼은 삼겹살에 소주를 마셔도 된다고 합리화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훌륭하게 절제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덕적 허가 효과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습관이 긍정적인 눈덩이처럼 뭉쳐서 다음번에 좋은 행동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선행을 일종의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취급합니다. 아침에 쌓은 건강 포인트로 저녁의 타락을 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평일 내내 꼼꼼하게 절약했던 직장인이 주말에 명품 가방을 충동적으로 긁어버리는 것도, 밖에서 하루 종일 친절하게 웃었던 사람이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샐러드 식사가 당신의 뇌에게 남은 하루를 망쳐도 좋다는 면허증을 발급해준 셈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효과가 인간의 도덕적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 증명한 사람들은 다음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더 차별적이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과거의 긍정적인 행동이 미래의 무책임한 행동을 덮어주는 프리패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심리학적 편향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해라며 마음껏 오만해질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인간의 뇌가 손실이라는 개념을 처리하는 방식은 훨씬 더 기괴합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5만 원을 공짜로 드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대로 제가 당신의 지갑에서 당신이 가진 생돈 5만 원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 두 상황의 감정적 크기는 완벽히 동일해야 합니다. 방향만 다를 뿐 똑같은 5만 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절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돈 5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에 뼈아픈 고통은 꽁돈 5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무려 2배 이상 강력합니다. 이것이 인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본능인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인간은 이득과 손실이 공평하게 균형을 이루는 중립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다는 공포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압도적으로 짓눌러버립니다. 이 하나의 법칙이 인간의 그 많고 많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들을 모두 설명해 줍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옷장 속에 무덤처럼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정체불명의 충전기, 선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바꾼 지 오래되었는데도 쓰레기통에 넣지 못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소유물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뇌에서는 끔찍한 상실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익숙함을 잃는 것이 두려워 비전 없는 직장과 불행한 인간관계에 억지로 매달려 있는 당신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패배를 인정하기 싫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억지로 쥐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무언가를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손을 뻗지 못해 놓쳐버린 수많은 기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손실 회피는 당신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워 현재의 자리에 영원히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손실의 고통은
끔찍하게 부풀리지만 동시에 특정한 위험은 말도 안 되게 축소시켜 버립니다. 뉴스에서 끔찍한 교통사고 통계나 심각한 질병 발병률에 대한 기사를 볼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나에게는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일이야. 우리는 타인에게 닥치는 불행에 대해서는 매우 냉철하게 확률을 계산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일이 될 때는 기적적으로 내가 그 통계의 예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낙관주의 편향이라고 하며 거의 모든 인간의 뇌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질병 통계를 뻔히 알면서도 나는 건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의 80%가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당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내 가게만은 무조건 대박이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위한 비상금을 모으지 않는 이유는 끔찍한 사고나 실직은 항상 뉴스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확률에 대한 완벽한 계산 오류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주인공 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이라는 이야기의 유일한 주인공이며 세상의 가혹한 규칙들이 내게만은 부드럽게 비껴갈 것이라는 그 위험한 착각의 이면에는 바로 이 낙관주의 편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향 덕분에 인간은 세상의 끔찍한 위험 앞에서도 매일 미치지 않고 무사히 집 밖을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다가오는 비극에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불행은 항상 남의 이야기이다가 그것이 내 현관문을 두드리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수많은 심리적 오류와 편향들을 듣고 나면 아마 당신은 깊은 허무함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란 그저 인지적 오류로 뭉쳐진 고장난 기계이며 평생 엉망진창인 결정을 내리면서도 혼자만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불쌍한 존재일 뿐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편향들을 영원히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뇌에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척박하고 위험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만 년에 걸쳐 인류가 정교하게 다듬어 온 생존의 필수 기능들입니다. 맹점 편향은 당신이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해 방금 들었다고 해서 당신이 내일 아침 당장 완벽하게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여전히 타인에게 가혹하고 자신에게 끝없이 관대할 것이며 이미 잃어버린 매몰 비용 때문에 며칠 밤을 괴롭게 뒤척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각은 아주 미세하지만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은 틈을 열어줍니다. 그 틈 사이로 당신은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전 혹시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건강한 의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답답하게 만든 직장 동료에게 당신 자신에게만 몰래 베풀었던 그 따뜻한 이해심을 아주 조금은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금 결제하려는 그 숫자가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던진 무거운 닻이 아닌지 한 번쯤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 대부분은 아마 내일이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절정 대미 법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먼 미래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야기 중 단 한 구절이라도 당신의 머릿속에 번뜩이며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잠시 멈춰서서 습관적인 반응을 억누르고 타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짧고 경이로운 순간,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완벽하게 인간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이 모든 편향들은 그저 제한된 에너지로 이 미치도록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는 당신 뇌의 눈물겨운 사투입니다. 가끔은 뇌가 어이없는 오작동을 일으키겠지만 그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타인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긴 통찰의 여정이 당신의 팍팍한 삶에 작은 위로와 흔적이라도 남겼기를 깊이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심리적 착각을 경험해 보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